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메드 2세가 사망하자 두 왕자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형인 바예지드는 아마시아에서 지방 총독을 역임하고 있었고, 동생인 잼은 카라만에서 지방 총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관습에 따라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해야 하는데, 메메드 2세의 시신은 비밀리에 이스탄불로 운구되었고, 시신이 있는 곳에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초를 켜놓은 채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상인 카라마니 메흐메드 파샤는 두 왕자 중에서 동생인 잼을 지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왕의 사망 소식을 두 왕자에게 전했습니다. 코냐 근처에 있는 카라만이 아마시아보다는 이스탄불에 가까웠기 때문에 잼이 먼저 도착하여 술탄을 선포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이 바예지드를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니체리는 카라마니 대지상을 처형했습니다. 바예지드는 1481년 5월 제8대 술탄 바예지드 2세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된 이스탄불에서 즉위한 최초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바예지드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잼은 맘루크와 로도스 기사단, 프랑스 등을 돌아다니며 바예지드를 괴롭혔습니다. 잼은 1495년 나폴리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잼의 극적인 생애는 다양한 문학과 희곡의 소재가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잼을 몰아내고 왕자에 앉은 바예지드는 30년 동안의 즉위기간 동안 한 번도 대대적인 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마 되지 않는 대외적인 성과로는 흑해 북수안의 아케르만을 정복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오스만 제국은 흑해 연안 대부분을 장악하여 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아나톨리아 남동부에서는 맘루크 왕조와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맘루크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예 제국인 맘루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기 반세기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탄생했습니다. 맘루크 왕조가 중동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유럽 진출에 애쓰고 있을 때 맘루크는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맘루크는 건국부터 다른 왕조와 달랐습니다. 초기 이슬람 시대에는 무슬림 자원을 군사로 양성하는 일이 많았으나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중동 지역에서만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노예시장에서 사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군사 엘리트로 양성하여 만든 나라가 맘루크였습니다. 맘루크는 노예들을 출생지는 물론 맘루크 사회와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교육하여 오직 술탄에 충성하는 병사로 양성했습니다. 병사를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면에서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양성법과 유사했습니다. 1260년 맘루크가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무적의 몽골군을 격파하자 중동 지역과 이슬람 세계에서 맘루크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맘루크 술탄이 이슬람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를 겸하고 있어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왕조에 대해 경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슬람 세계와 중동 지역의 패권과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바예지드 1세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부터는 두 나라의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좋지 않을 즈음 바예지드 2세의 동생 잼 때문에 적대적이 되어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맘루크 술탄이 잼을 지지하면서 오스만을 분열시키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잼은 당시 카이로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맘루크가 인도에서 귀환하던 오스만 제국과 인도 사절을 인질로 잡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양측은 1485년에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1491년까지 6년 동안 벌어졌으나 어느 측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예지드의 대외적인 업적이 선대의 업적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망명적인 잼의 존재가 견제 효과를 발휘했던 데다가 메메드 2세 때의 잇따른 원정과 영토의 급속한 확대로 국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중앙집권화 정책에 튀르크 전사들을 비롯한 자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예지드 2세는 메메드 2세가 거두어들였던 와크프의 재원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등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대에 중앙집권화가 정체되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만 바이지드 2세 시대에도 데브시름의 출신들이 대제상을 포함한 요직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제위할 당시 대제상을 역임한 7명 가운데 확실한 자유인 무슬림은 1명뿐이었고 오히려 데브시름의 출신의 지배층 유입은 메메드 2세 시대보다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더욱이 바예지드 2세는 자신의 딸을 노예 출신 신하와 결혼시킨 최초의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은 다마트라는 호칭을 얻고 술탄과 강한 유대로 맺어진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의 왕위는 부계로 계승되었으므로 외손자는 왕위를 계승할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알려진 아내만 8명이었고 동시대의 역사가에 따르면 아들과 손자를 모두 합하면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바예지드가 수많은 친인척들을 정치 자원으로 골고루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스만 왕조는 뒤늦게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15세기가 되어서야 최초의 역사서가 저술되었고 바예지드 2세 시대에 본격적인 역사서가 다양하게 편찬되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이슬람 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한편 부왕 메메드 2세가 수집한 서양 예술가의 작품들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골든혼에 놓을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을 보면 서양 문화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다리는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으나 다빈치의 원고에 그 소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의 정세가 오스만 제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스페인의 국토 회복 운동, 즉 레콩키스타가 이 무렵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에 남아있던 소수의 무슬림이 오스만 제국에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자 바예지드는 함대를 동원하여 무슬림들을 북아프리카 및 오스만 국내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력의 부족과 잼의 존재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라나다는 1492년에 스페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8세기에 무슬림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이후 스페인에 존속했던 무슬림 정권은 이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오스만 제국 내에 있던 유대교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스페인에서 추방된 많은 유대교도들이 오스만 제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이주를 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국 내에 이전부터 거주했던 유대교도들이 있기는 했으나 이때 스페인에서 건너온 새로운 유대교도들, 즉 세파르디는 특히 그 능력을 충분히 살려 오스만 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시아파 이슬람 왕조인 사파비 왕조는 샤 이스마일 1세가 아크코연누, 즉 백양 왕조를 제압하고 타브리즈를 수도로 세운 왕조입니다. 샤 이스마일은 오스만 동부 국경을 위협하고 혼란을 조장하여 오스만 동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동부에서 샤 이스마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반란이 샤클루의 난이었습니다. 왕자 아흐메드가 대제상 하딤 알리 파샤와 함께 진압에 나섰고 대제상이 전사할 만큼 고전한 끝에 간신히 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나라의 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바예지드 2세를 예니체르 군단이 폐위시키고 트라부존에서 지방 총독을 하고 있던 큰아들 셀림 1세를 제국의 술탄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